네, 오늘 쟁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연말 시장에 대한 방향성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초부터 시장에 너무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난주 FOMC도 끝나고 나서 시장이 갑자기 미국 시장 너무 네. 좋아져서 정신없었는데 네. 갑자기 공매도 금지 이슈까지 나와서 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언론에서 나오긴 했는데 네. 시점이 주말일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 같거든요. 갑자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팩트가 좀 세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통은 공매도라고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 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라든지 신용등급 강등, 미국 신용등급 강등, 코로나 사태 이 세 번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번이 있었을 때처럼 엄청난 위기나 급락을 할 때 급락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매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폭락한 이후 그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데다가 여기다가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공매도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 그리고 증시가 강한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위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 그리고 쇼커버링이 세게 들어오는 2차 전지주들이 이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포진해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며칠 동안은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물론 악재도 있긴 하지만 호재가 더 뜨겁게 발현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보면은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국채금리도 4.5 수준까지 굉장히 안정됐고요. 뭐 노동 과열도 줄어들고 네. 있고 뭐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네. 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한꺼번에 또 쏟아지는지 연말 시장 기대되는데요. 좋은 얘기들이 많다라기보다는 네. 그동안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굉장히 가파른 하락을 하면서 그렇죠. 악재들을 다 많이 소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웬만큼 들어와도 이제 맷집이 생기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작아지는 데 반해서 그동안 증시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호재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한국 수출 좋았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지수 뭐 이번에는 꺾이긴 했지만 지난달에 좋았었고 근데 이 좋았던 것들이 전혀 시장이 안 먹혔다가 악재가 이만한 무게감을 갖고 시장을 억누르다가 시장이 내려오는 만큼 반영하는 만큼 악재 무게감이 줄어들고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네. 구간이라는 거죠. 거기에 트리거 포인트가 되었던 게 지난주 있었던 경기지표 후진, 정점 통과, FOMC 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에 있었던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다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뜨겁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들을 좀 쿨다운 시켜주는 지표들이 나오니까 시장은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민 팀장이 이 유행어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김국진 씨가 네. 소화 다 됐어요 이러면서 네. 광고했었던 그 네. 광고 문구가 저는 맞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악재를 다 소화한 뭐 전 세계 증시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도 네. 그동안에 악재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너무 심했잖아요. 컸죠. 네. 뭐 오후장에 갑자기 막 3%까지 네. 코스닥이 무너지는 등. 근데 이제는 호재가 점차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제목에 딥밸류 언더슈팅 구간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딥밸류라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 PER, PBR적인 측면에서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면은 지금 뭐 지난번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PER, PBR 모두 다 올해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는 깨졌고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거의 발생 확률이 없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를 봤을 때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면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였고 그 2,300이 깨졌을 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121 이동평균선과 201 이동평균선과의 괴리가 2000년 이후 평균의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이 정도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경기 침체 또는 금융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사두되는 구간이라는 말을 해주는 지수대까지 와 있어서 저는 2,300이 깨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야 될 구간이지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이 더 폭락하는 그림보다는 2,300을 지지하면서 등락을 보이면서 분위기 반전을 나올 거다라는 말씀드려서 뭐 오늘 뭐 단순히 2,400을 훌쩍 넘어버려서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다행히 2,200선, 2,300선 밑에서는 충분히 살만한 구간이었고 이제 저점은 통과했다는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만한 시점에 잘 담으신 분들은 참 다행일 텐데 네. 그렇지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공매도 금지가
발언이 되고 나서 시장이 뭐 코스피가 4%, 코스닥이 지금 6% 가까이 네, 오르니까 당황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연말까지 좀 보자면 우리 이경민 팀장님이 생각하셨던 밴드 상단에 어떻게 좀 비슷하게 다다르고 있습니까?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레벨은 2,400에서 2,700, 2,650 정도였는데 네. 이번에 레벨이 떨어지면서 레벨은 좀 낮춰야겠죠. 네, 네. 2,300에서 못해도 2,600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반등 속도가 빨라서 그쵸. 많은 분들이 추격 매수에 대한 욕구를 좀 가지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사야 될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은 담궈 놓자. 그러니까 다 들어가지 마시고 일부? 10%면 10%, 20%면 20%. 내가 100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10에서 20% 정도는 일단 담궈 놓고 네. 반등을 할 때마다 조금씩 더 담는다든지 아니면 밀릴 때마다 더 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 그러니까 코로나 때 패턴을 보면 약 8거래일 정도 동안에 쇼커버가 세게 들어왔었어요. 완전 V자 반등을 했죠. 네, 아니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코로나 때는 1,400대에서 공매도 금지가 1,700대에서 공매도 금지가 네. 들어왔거든요. 근데 더 밀렸어요. 1,500 깨졌습니다. 아, 근데 왜 3년 전인데 기억이 안 나죠? 저는 급반등한 거밖에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지 그게 반등을 했었던 구간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거라고도 네.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거꾸로죠.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준 거죠. 그때 특징은 쇼커버링이었습니다. 공매도가 한 8거래일 동안에 코스피는 한 2조 이상, 코스닥도 1조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급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향후 며칠 동안에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데 뭐 반등이 센 만큼 등락 과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서두르기보다는 좀 오늘 반등을 어느 정도 담아 놓으신다 하더라도 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그때 같은 반등이 나올까요? 사실 그때는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지수가 하락을 네. 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을 보면은 이게 물론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컸고 말도 안 되게 좀 더 많이 하락했다는 있지만 그래도 그때와는 좀 달라서 그때처럼 자금 유입 말씀하셨던 쇼커버링에 대한 물량이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쇼커버링의 힘은 단기적인 힘이에요. 네. 그때 시장이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 수급이 턴어라운드 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로금리,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었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 정도 힘일 것인가. 지금은 긴축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 그리고 QT라고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이 네. 미국 쪽에서 진행 중이고 미국 경기는 둔화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힘일까라는 고민들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오늘 국내 수급에 의해서 언더슈팅이 나왔던 부분들은 좀 거기에 대한 되돌림은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면은 2,300 밑으로 내려갔을 때 보면은 대외 변수도 있었지만 국내 변수 이미 더 셌거든요. 2차전지 폭락, 거기다가 반대 매매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눌러주는 맞아요. 그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2,500선 돌파 시도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200일 이동평균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저항대들이 2,470, 2,480, 2,500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그 레벨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후반에 중국 CPI, PPI가 발표되는데 이게 컨센서스 상으로는 CPI는 다시 마이너스로 가고 PPI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또 들어올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중반까지는 좀 트레이딩을 하시다가 주 후반에는 중국 변수를 보고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는 3.92%, 코스닥은 5.93%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좀 우리가 이제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 말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앞으로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좀 바라봤을 때 지금 보면 수출 데이터가 더 좋아지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면 자동차가 그 네. 선두에 있고 반도체가 어떻게 유의미한 숫자가 더 확실하게 이번 달에도 나왔던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10월달 수출이 좋았던 건 선박하고 자동차 영향이 네. 되게 컸어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은 반도체가 9월 대비 수출 금액이 좀 일평균으로 보면 꺾였다라는 점, 그게 조금 아쉬운 네. 부분인데 지금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재고 축적 수요라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전망 하에 재고를 되게 낮춰놨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뭐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국경절이 있었고 11월 10일 날 광군제가 있고 이제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돌아오는데 그쵸. 거기에 따른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온다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게 되면 제조업 경기는 미국 소비랑 좀 다르게 먼저 바닥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IT 기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재고 축적 수요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저는 상승 여력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600보다 좀 더 높은 레벨까지 열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투자에 담아볼 섹터를 골라갔을 때는 반도체 쪽, 일단 IT 쪽 네. 고르실 거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는 또 자동차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견조한 모습인데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워낙 급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24년은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이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공격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수반한. 근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 대세가 전기차나 그런 뭔가 이제 좀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는데 근데 트럼프는 가능할까요? 그쪽으로 가는 방향은 네.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왜 2차 전지나 이런 쪽들이 폭등을 했을까? 정부의 지원? 정부의 지원도 있겠지만 미국 모멘텀이 좀 세게 들어온다라는 기대감에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더 적다, 수요가 더 많다라는 네. 전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성장을 생각했던 기대에서 미국 변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성장이 올라오니까 주가는 등락을 보이다 이렇게 날아가 버린 상황이죠. 근데 미국 모멘텀이 약해진다라고 하면 이 방향성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전처럼 탄력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겠다. 반면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자동차의 PER이 3배, 4배예요. 굉장히 낮죠. 너무 낮죠. 그럼 왜 이렇게 낮을까?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은 너무나 높은데, 그러니까 이쪽이 대세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 돼서 그러면은 현대기아차의 어느 정도 미국 공장 설립과 함께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3배, 4배보다 잘 받을 것 같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디스카운트, 프리미엄이 좀 줄어들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래저래나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저는 2024년을 바라봤을 때 성장 모멘텀은 반도체 그리고 좀 안정성, 밸류에이션 정상화,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정상화는 자동차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고민하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요? 네. 어떻게 네이버, 카카오? 뭐 1등을 봐야 되겠죠, 당분간은. 최근 보면은 네. 실적을 그래도 잘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들어가서는 그동안 뭐 내놨던 여러 가지 AI 관련된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여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터넷이 오랜만에 다시금 주도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지 아니면은 좀 지지부진할지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1월은 어쨌든 변수가 하나 새롭게 생겨가지고 네. 갑작스러운 지수의 반등이 있는데 11월장 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뷰를 조금 더 열어둬도 될 장이 되겠네요. 뭐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들어옴에 따라서 상단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상단을 가는 과정에서 11월 14일 날 있을 10월 CPI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CPI가 둔화된다면 더 세게 올라갈 것이고요. 반등을 하게 된다면 조금 쉬었다 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체크하신다면 11월 장세를 조금은 더 편안하게 네.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플러스 이 시간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